안녕하세요. 경희대학교의 홍명희입니다.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드레피우스 사건의 그 내부의 의미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이 끼친 영향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략한 드레피우스 사건의 흐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드레피우스 사건은 드레피우스파와 반드레피우스파라고 불리우는 두 세력의 끊임없는 갈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그 드레피우스 사건의 갈등 구조를 간단히 보게 되면요. 그 원인에 보면은 첫 번째는 이제 프랑스 군부의 문제가 있습니다. 프랑스 군부는 에스테라지가 분명히 거짓으로 증거를 조작을 해서 드레피우스를 누명을 씌우려고 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에스테라지 편을 들면서 드레피우스를 배신자로 반역자로 만들려고 했나라는 것입니다. 간단히 얘기하자면 드레피우스에 대한 모함은 역사적으로 많이 찾아볼 수 있는 아주 전형적인 공안 사건입니다. 1870년에 프랑스와 독일 간의 전쟁인 보불 전쟁이 있었죠. 프랑스는 이 보불 전쟁에 패하게 되면서 알사스 로렌 지방을 할양하게 되고 당시까지 유지되던 제2 제정이 완전히 끝장이 나게 됐고요. 반강제적으로 제3공화국에 접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독일로부터 50억 프랑이라는 어마어마한 전쟁 배상금까지 부여를 받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1870년 이후에 프랑스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그야말로 패전의 위기에서부터 시작해서 국가 전체가 암울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럴 때 프랑스를 다시 재건시키는데 앞장서서 나섰던 세력이 사실은 군부였었죠. 독일로부터 50억 프랑이라는 어마어마한 전쟁 배상금을 부여받았는데 프랑스 국민들이 오로지 애국심 하나로 그 50억 프랑을 다 상환을 합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과거에 있었던 국채보상운동이라든가 아니면은 IMF 때 있었던 금모으기 운동 이렇게 나라를 구해야 된다는 국민들의 애국심의 발로로 나왔었던 그런 현상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죠. 어쨌든 보불 전쟁 이후에 프랑스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다시 국력을 회복해서 어느 정도 수준의 궤도에 오르게 됩니다. 그 원인으로는 프랑스 국민들의 애국심이 당연히 가장 큰 것일 것이고요. 그리고 군부로 대변되는 기존 질서의 일사불란한 통치도 한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1890년대 정도 지나게 되면은 보불 전쟁의 상처도 어느 정도 이제 회복이 되게 되고 국민들의 시민의식이 다시 일어서게 되면서 군부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주도권을 잡고 있었던 그 정국이 점점 불안해진다라는 그런 위기감을 느끼게 되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 프랑스 국민들에게 아직도 우리는 독일이라는 적이 있다라는 것을 환기시키고 국민들의 의견을 하나로 모으는데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공안사건만큼 좋은 것이 없었던 것이죠. 그럼으로써 그동안 가지고 왔었던 이제 군의 위상을 유지한다는 것은 곧 그 당시까지의 카톨릭 교회와의 결탁을 통해서 프랑스의 주도권을 쥐고 있었던 군의 지위를 계속 유지한다는 것과 일맥상통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부는 에스테라지의 이 공안 사건을 덮으려고 했던 것이죠. 그리고 모든 것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프랑스의 조종자는 이제 군대라고 이제 되어 있고 군의 고위 장성들이 모든 권력을 쥐고 있다라고 겉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은 사실은 실질적으로 군의 배후에는 카톨릭 교회가
실질적인 조종자로서 군림하고 있었습니다. 프랑스는 그 당시까지만 해도 카톨릭 국가였었고, 카톨릭 교회의 고위 성직자들은 역사적으로 그때 왕정시대 때부터 항상 성직자라는 계층으로서 귀족 계급 위에서 군림하는 그야말로 프랑스의 1%, 상위 1%를 차지하는 특권층이었습니다. 그 특권층이었던 가톨릭 교회가 19세기 말까지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에는 프랑스군과 가톨릭 교회는 아주 강하게 위대가 돼서 서로의 이익을 독차지하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군의 위신이 실추가 된다는 것은 군의 권위를 잃게 되는 것이고, 군의 권위를 잃게 된다는 것은 실질적인 힘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군대와 결탁이 되어 있는 교회로서도 막대한 손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대의 위상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그런 과제가 되어 있었던 것이죠. 자, 드레프스를 지지하던 드레퓨스파의 구성원들을 보면은 우선 에밀 졸라 등의 유명한 문인들이 참가를 했었고, 또 진보 성향의 언론인들, 그리고 당시에 사회주의적 성격을 띠고 있었던 국제주의자인 장 조레스 같은 인물들이 참여를 했었고, 그리고 일반 국민들 중에서는 진보 성향의 국민들이 드레퓨스파를 구성하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반드레퓨스파의 구성을 보면은 프랑스 군부와 카톨릭 교회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 군부와 결탁되었었던 언론 중에서 우익 성향의 우익 언론들이 있었고, 국민들 중에서는 보수 성향의 국민들이 반드레퓨스파를 구성하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언론의 당시에 드레퓨스파와 반드레퓨스파가 어떠한 모습으로 드러났는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드레퓨스파에서 언급하는 졸라의 모습인데요. 진리의 수호자 졸라라는 제목으로 에밀 졸라가 기사의 갑옷을 들고 진리라는 칼을 들고서 당시의 괴물인 용을 무찌르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래서 졸라 만세, 복수자 졸라 만세, 이런 이제 구호가 붙어져 있죠. 졸라를 투사에 비유해서 진리라는 장막을 들고 두려움 없는 투사라는 제목으로 이제 나와 있던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에스테라지인데요. 에스테라지의 이 혼탁한 강물에서 악을 뿌리째 뽑는 악의 소탕이라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드레퓨스파를 지칭하면서 일종의 구호처럼 사용을 했던 것이 La vérité en marche라는 표현인데요. 이것은 전진하는 진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멀리서 진리라는 기차가 다가오는 것을 반드레퓨스파가 선로를 이제 파괴를 하고 이탈시키고 기차를 탈선시키기 위해서 애쓴다라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반면에 반드레퓨스파는 이제 언론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경향들로 그들이 왜 드레퓨스를 반대했는가에 대해서 이제 알 수 있는데요. 일단은 드레퓨스가 누명을 쓰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기본적으로 드레퓨스가 유태인이었습니다. 당시에 반유태주의는 2차 대전 때 이제 독일뿐만 아니라 이미 유럽에 광범위하게 많이 퍼져 있는 상태였었고요. 프랑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은 압생트라는 프랑스의 이제 고유의 능금주, 사과술에 대한 그 라벨, 상표입니다. 그런데 상표 자체가 반유태인 압생트입니다. 반유태인 사과주라는 상표 자체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럴 정도로 아주 드러내놓고 유태인을 배척하는 이런 반유태주의가 프랑스에 이제 만연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어찌됐든 간에 프랑스를 이끌고 가는 것은 군대이다. 그래서 군대를 옹호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으로 하는 군부 옹호의 논리가 있었고요. 그래서 군부와 드레퓨스파, 졸라로 대표되는 드레퓨스파의 대결을 희화화해서
커다란 골리앗 같은 이제 군대가 커다란 방패를 들고 있는데 그 방패에 쓰여져 있는 구호가 꺼져라 진리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많이 썼던 것이 이제 안보 문제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내용은 에밀 졸라가 체포가 돼서 프랑스 경찰에 의해서 자백을 하면서 입에서 토해내는 것들이 전부 프랑스의 기밀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왼쪽에 무릎 꿇고 있는 사람이 독일 군인이죠. 독일이 와서 우리가 여기 너 편이니까 힘을 내라 라고 졸라는 독일의 스파이다 라는 그런 내용의 이제 사파입니다. 드레퓨스 뒤에 문인이 숨어 있고 그 뒤에 있는 독일 군인, 즉 드레퓨스의 뒤에는 독일이 있다. 드레퓨스파들은 전부 독일 편이다, 독일의 스파이들이다 라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그림입니다. 에밀 졸라 드레퓨스파가 물에 빠져서 사람 살려 하고 구조를 요청하죠. 그때 구하러 오는 사람이 투구를 쓴 독일 군인입니다. 화면에 나와 있는 여신은 마리안느라는 프랑스 공화국을 상징하는 여신입니다. 드레퓨스 재판으로 프랑스 전역이 소란스러울 때 마리안느가 정신 차리고 똑바로 봐라 라는 거죠. 지금 국경에는 외국의 군대들이 호시침침 프랑스를 침략할 그럴 기회를 엿보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신문에 나와 있는 만평인데요. 아래에 있는 중절 모자를 쓴 두 사람 중에서 왼쪽은 마티우 드레퓨스에서 드레퓨스의 동생입니다. 드레퓨스 금융운동에 처음부터 가장 열심히 이제 뛰었던 그런 인물이죠. 그리고 오른쪽은 에밀 졸라입니다. 지금 드레퓨스파와 졸라가 프랑스 전역에 기름을 붓고서 불을 지르고 있습니다. 이익을 보는 것은 영국이죠. 영국에서는 내심 좋아하고 있죠. 브라보, 마티유 졸라, 다 태워버려라. 그러면은 자신 프랑스가 스스로 자멸하게 되면은 영국의 이익이 된다라는 거죠. 또 민생을 이야기를 하면서 일반 국민들, 노동자들, 농민들 이런 무지한 사람들은 아무것도 관심이 없다. 드레퓨스파가 됐든 반드레퓨스파가 됐든 비를 내리게 해주는 쪽이 나의 구세주다. 자, 일반 국민들은 이렇게 하루하루 먹고 살기 힘든데 드레퓨스가 죄가 있느냐 없느냐 진리가 어떻고 정의를 구현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라는 논리로서 나온 그림. 드레퓨스가 30년 이후에 프랑스의 목을 졸라 죽이는 그런 내용이죠. 프랑스가 영광의 길로 전진하는데 반드레퓨스파 밑에 보면은 졸라도 개로 묘사가 되어 있죠. 프랑스의 영광을 가로막는 반국가적인 그런 존재들로 이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레퓨스파가 계속 주장을 하던 것이 진리와 정의입니다. 진리가 전진한다라는 구호를 계속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반드레피스파 쪽에서 너희들이 얘기하는 그 진리라는 것이 외설스럽게도 벌거벗은 여인이고 오물로 더럽혀져 있는 이런 대상이다라고 이제 경멸하는 그런 내용의 그림인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졸라가 잘 차려진 상 위에 만찬장 위에 올라와서 난장판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 벌거벗은 여인인데 아름다운 여인이 아니라 좀 추한 여인으로 그려져 있죠. 너희들이 이야기하는 진리의 모습이 이런 것이고 너희들은 지금 프랑스라는 잘 차려진 밥상을 완전히 뒤엎고 있는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의 경멸적인 내용을 담은 그림입니다. 당시에 유행했었던 자연주의 소설가 모파상의 물드 스위프라는 유명한 소설이 있습니다. 비갯덩어리라는 소설인데요. 그 제목에 빗대서 물드 쥐프라는 쥐프는 유태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유태인 비갯덩어리라는 이제 드레퓨스와 드레퓨스파를 경멸하는 그런 그림인 것이죠. 에밀 졸라를 이제 돼지들의 왕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에밀 졸라가 무엇인가를 들고서 벽에 걸려져 있는 지도에 칠을 하고 있는데요. 저게 이제 똥입니다. 즉 에밀 졸라가 프랑스 전체에 똥칠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인 거죠. 드레퓨스를 배신자, 그래서 괴물로서 묘사한 그런 내용이고요. 사면이 됐을 때
이것은 포퓰리즘 사면이다. 배신자는 교수형에 채워서 죽여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의 이제 아주 자극적인 그림입니다. 당시에 드레피스 사건에 대해서 외국에서의 관심도 뜨거웠습니다. 외국에서 프랑스의 드레피스 사건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에 대한 이제 몇 가지 사파들이 있는데요. 화면에 보시는 거는 이제 이탈리아에서 나온 사파입니다. 프랑스의 상황이라는 제목인데요. 보면은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머리가 없지요. 전부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우왕좌왕하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이제 그런 이제 내용입니다. 그리고 독일에서 나온 사파인데요. 악마의 목에서 악마가 소나기에 프랑스 군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프랑스 군부 세력이 악마의 소나기에서 놀아나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인 거죠. 프랑스는 지금 거짓의 다리를 건너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의 독일의 사파이고요. 스위스에서는 프랑스가 그야말로 죽음의 바다를 건너가는 진리를 향해 가는 그야말로 어려운 항해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러시아 쪽에서는 밧줄이 얽히고 설켜서 도저히 풀 수 없는 이런 상황에 프랑스가 처해 있다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드레피스 사건이 최종적으로 마무리가 졌을 때 한 외국 언론에서는 이런 식으로 풍자를 했었죠. 드레피스가 이제 다시 군대에 복귀하기 위해서 군복을 다시 맞추기 위해서 찾아왔는데 안녕하십니까 부인 제 군복을 만들 옷감이 있나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프랑스입니다. 프랑스 죄송하지만 모든 옷감이 다 더럽혀져서 이제는 영업을 할 수 없어요. 드레피스 사건으로 인한 그 피해가 너무도 크다라는 것을 이제 풍자하는 그런 내용이죠. 자, 일반 국민들이 여기서 이제 우리가 궁금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어째서 단순한 공안 사건이고 한 개인의 누명 사건에 불과했던 드레피스 사건이 왜 프랑스 온 국민을 완전히 반으로 갈라놓을 정도로 이렇게 극심한 대립을 가지게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드레피스 사건의 개요를 들여다보면 몇 가지 이해가 잘 가지 않는 흐름이 있습니다. 드레피스가 누명을 쓴 것이고 그것이 양심이 있는 지식인들에 의해서 밝혀지고 최종적으로는 누명이랐다는 것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고 비록 사면이라는 과정을 통하기는 했지만은 자유의 몸이 되고 다시 본인의 권리를 되찾은 그런 사건이면은 하나의 교훈으로 끝날 수 있을 정도의 사건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요. 어째서 프랑스 전 국민을 반으로 나누어서 극심한 대립을 가져오게 했느냐라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드레피스 사건의 흐름에 대해서 몇 가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있죠. 드레피스가 누명을 써서 유죄 판결을 처음에 받았을 때 온 프랑스 국민이 분노를 한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피카르가 등장을 해서 드레피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증거들을 이제 발굴해내면서 드레피스는 무죄다라고 하면서 에스테라지를 공격했을 때까지만 해도 그것이 진짜 증거가 맞느냐,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반드레피스파가 존재하는 것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모든 것들이 다 밝혀지고 조작의 주범이었던 앙리 소령이 자살을 하고 에스테라지는 영국으로 도피해서 내가 모든 걸 조작했다라고 자백까지 한 마당에서 즉 드레피스가 이제 재심을 받아서 이제 무죄 판결을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 같은 그 시점에도 반드레피스파는 여전히 존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반드레피스파는 단지 기득권이었었던 군부나 기독교 세력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까지도 존재하고 있었고 여전히 드레피스파와 반드레피스파의 대립은 더 심해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미 끝난 사건이나 다름없는데 어째서 이렇게 프랑스 국민들이 이렇게 대립을 지속하고 오히려 더 심한 대립을 하게 됐을까? 어떻게 보면은 드레피스 사건의 가장 핵심이 바로 그 지점입니다. 드레피스 사건은 드레피스가 죄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사건이 아닙니다. 드레피스파나 반드레피스파나
드레피스가 누명을 쓰고 죄가 없다는 사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반드레피스파는 드레피스가 죄가 없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드레피스는 죄인이어야 하고 유죄 판결을 받아야만 한다라고 주장을 했을까요? 여기에 드레피스 사건의 가장 본질적인 내용이 나오는 건데요. 드레피스 사건의 핵심은 국익에 대한 개인의 생각입니다. 즉, 드레피스가 무죄를 받는 것이 프랑스를 위해서 유리한 것인지 아니면은 유죄 판결을 받는 것이 프랑스를 위한 것인지에 대한 서로 다른 생각의 대립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원론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은 드레피스파와 반드레피스파의 대립은 프랑스의 미래에 대한 이상론과 현실론의 대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드레피스가 조작에 의해서 누명을 쓰고 그 모든 것을 프랑스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조작을 하고 누명을 씌웠다라는 것을 자백을 하고 진리를 밝히는 것이 프랑스의 국익을 위한 것인지 그 모든 것이 추악한 프랑스의 모습이 밝혀짐으로써 프랑스에 대한 신뢰가 실추하게 되고 프랑스 대혁명에서 자유, 평등, 박애를 주장하면서 전 세계의 공화적 민주주의의 선두주자로 나섰던 프랑스의 위신이 바닥에 추락함으로 해서 그 후유증으로 겪게 될 프랑스의 치명적인 손실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라는 의견의 대립입니다. 즉, 치명적인 손실을 피하기 위해서 그냥 덮고 넘어가야 되느냐, 아니면은 지금의 손실을 감수하더라도 원칙에 입각한 국가를 만들 것이냐라는 서로의 신념의 대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불을 부은 것이 이 딜레마에 각자의 자신의 이익을 위한 정치적인 선동이 더해지면서 프랑스 전체가 휘둘렸다라고 볼 수 있죠. 드레피스 사건은 양심의 승리, 진리의 승리, 정의의 승리를 거뒀다라고 보통 이야기가 됩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드레피스 사건 자체가 완벽하게 깔끔하게 마무리가 된 건 아니었었고요. 드레피스가 1906년에 무죄 판결을 받기는 했지만은 최종적으로 완전한 복권이 이루어진 거는 2000년대 들어서입니다. 그토록 오랫동안 프랑스 국민들이 자신들은 정의와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투쟁을 했고 결국은 최종적인 승리를 거뒀다라는 자부심의 원천이 되고 있는 드레피스 사건도 그 당시로서는 아주 명확한 결론을 낼 수 없는 딜레마의 문제로 남아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 문제는 지금까지도 세계 각국의 모든 나라에서 가장 현실적인 문제로 지금의 우리 국가의 위상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은 불확실하지만은 원칙을 지키면서 미래를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내용으로 현재까지도 진행 중인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최종적인 역사의 평가입니다. 이제 100년이 넘게 지난 오늘날 반드레피스파가 하던 논리는 모두가 허구로 이제 드러납니다. 그리고 드레피스파의 주장이 옳았던 것으로 입증이 되었죠. 그래서 진리를 추구한다라는 것은 곧 투명한 사회를 선택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프랑스인들은 지금까지도 이 드레피스 사건을 가장 자부심을 갖는 그런 내용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가시적으로 나타난 것은 이 드레피스 사건으로 인해서 프랑스는 교회와 정치를 완전히 분리하는 정교 분리법을 제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프랑스는 이때부터 교회의 지배로부터 이제 완전히 벗어나게 되죠. 그런데 드레피스 사건의 가장 큰 결과 중 하나는 지식인이라는 계급의 탄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식인이라는 용어는 원래 이 드레피스 사건 중에 반드레피스파에서 드레피스파를 비난할 때 사용했던 용어입니다. 그래서 intellectual intellectual라는 용어인데 드레피스파들이 대부분 문인이라든가 교수, 언론인, 그야말로 지식인, 배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참칭하면서 낮춰 부르면서 이야기하던 표현이 지식인이었었죠. 그때 이제 반드레피스파가 사용하던 지식인이라는 그 용어의 뉘앙스에는 현실을 모르는 이상주의자, 무책임한 선동가,
라는 이제 그런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나온 사파를 보면은요, 이제 졸라와 그의 지식인들이라는 제목인데, 지식인들이 전부 돼지로 묘사가 되어 있죠. 그리고 졸라가 유죄 판결을 받고 파리를 떠나고 나서 온 슬픔이 이 파리를 뒤엎였다라고 이제 돼지들이 막 울고 있는 거죠. 지식인들이 전부 돼지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멸시해서 부르는 그런 용어였는데, 드레피스 사건이 이제 끝나고 나서 이 드레피스에 참여했었던 이 지식인들이 결국은 최종적인 진리를 밝히고 정의를 구현하는 현실에 참여하는 행동하는 지식인이라는 모습, 그런 상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즉, 지식인, 학자들이 단순히 학자 개인의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지식인들이 해야 되는 사회적인 역할은 무엇인가에 대한 자각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식인이라는 존재는 한 사회가 건강한 사회로 가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라는 의식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드레피스 사건 이후로 에밀 졸라를 필두로 해서 레옹 블룸이라든가 모리스 바에스, 장폴 사르트르, 앙드레 지드 등 수많은 지식인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지식인상을 만들고 실천을 했던 인물로 프랑스의 이제 가장 유명한 철학자였던 장폴 사르트르를 들 수 있는데요. 사르트르는 실존주의라는 철학 사상으로 전 세계에 널리 알려졌던 인물이죠. 하지만 현실에 있어서 사르트르는 앙가주망이라는 현실 참여라는 모토를 내세우면서 당시의 프랑스 사회에 여러 불합리한 점에서 가장 앞장서서 투쟁에 앞장섰습니다. 그래서 알제리 전쟁에 반대 시위를 하기도 하고요. 르노 자동차 공장의 노동자 시위를 가서 지지하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가드 시위에 많이 나서고 앙가주망이라는 용어 자체를 하나의 유행어로 만들 정도로 현실 참여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던 사람이죠. 르노 공장에서 사르트르가 연설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루이 아라공이라는 또 유명한 철학자, 시인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미셸 푸코도 이런 가두 시위에 많이 참여를 했었고요. 유명한 배우이자 가수였던 이브 몽땅과 미셸 푸코가 같이 참여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이 지식인이란 어떤 사람들이냐라는 이제 그런 질문이 등장을 하게 되고, 사르트르는 이제 지식인이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국내에서는 이제 지식인을 위한 변명이라는 책으로 번역이 돼서 나왔었는데요. 지식인이라는 그 정의를, 지식인이란 지적 능력과 관련되는 일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명성을 얻게 되고, 이 명성을 남용해서 자기들의 영역을 벗어나서 인간이라고 하는 보편적이고 독단적인 개념을 내세워서 사회와 기존 권력을 비판하려 드는 사람들이다 라고 정의를 합니다. 즉, 사회와 권력을 감시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사람들이 지식인이다 라고 정의를 내린 거죠. 이 지식인의 정의에 대해서 지금은 많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만은 1970년대, 80년대, 90년대 초반까지 우리나라도 이 지식인에 대한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지식인이란 누구인가라는 정의를 할 때 잠수함과 토끼라는 비유를 하고는 했습니다. 잠수함이라는 이제 함정이 처음 개발됐을 때 초창기에는 이제 기술이 발달하지 않아서 물 안에 잠수를 했을 때 선체 안에 남아있는 산소를 측정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잠수해서 항해를 하다가 승무원들이 산소가 부족해서 숨이 막히게 되면은 그때부터 수면으로 상승하면은 이미 늦게 되죠. 수면에 상승하는 동안에 선원들은 다 질식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의 이 산소를 측정하는 방편으로 이제 잠수 항해를 하게 될 때 토끼라든가 카나리아 같은 이제 동물들을 데리고 잠수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토끼나 카나리아는 산소의 이 부족에 대해서 인간보다 훨씬 민감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해를 하다가 토끼나 카나리아가
숨을 헐떡이게 되면 이제 곧 산소가 모자라겠구나 라고 이제 판단을 해서 그때부터 이제 상승을 하게 되면은 승무원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상승하는 그동안에 토끼나 카나리아는 죽게 되는 거죠. 잠수함과 토끼의 비유는 지식인이란 마치 이 잠수함 속에 데리고 타는 토끼와도 같은 존재다라는 의미입니다. 사회에 잘못되고 사회가 병리적으로 가는 현상을 승무원들 같은 다른 일반 대중들보다 더 먼저 캐치를 하고 먼저 경종을 울려줌으로써 자신을 희생하더라도 전체를 구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지식인이다 라고 이야기되는 것이죠. 드레피스 사건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에밀 졸라 같은 경우는 드레피스 사건이 끝나고 얼마 되지 않아서 가스 중독사를 했습니다. 방 안에 피워놓던 난로에서 나온 가스에 중독이 돼서 사망을 했죠. 그런데 이제 그것에 대해서 졸라의 사인에 대해서는 지금도 이제 사고사가 아닌 타살일 가능성이 많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회의 경종을 울리는 지식인들은 이제 많은 개인적인 이런 피해를 감수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사회를 위해서 항상 깨어있는 정신으로 진리를 밝히는 횃불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지식인의 역할이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지금까지 드레피스 사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들께서는 드레피스 사건에 대해서 어떤 새로운 시각을 가지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드레피스 사건이 단순한 100년도 넘은 예전에 프랑스라는 먼 나라에서 벌어졌었던 사건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의 우리에게 있어서도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